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이 지난 7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인 업황 악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에 대해서 무려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복합 위기에 직면하자 국내 철강업계가 고육지책으로 적극적인 감산에 들어간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제철은 여러 가지 관문을 뚫고 US 스틸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단숨에 글로벌 톱3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관세로 더욱 위기에 몰린 한국 철강 산업의 현황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책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조이기를 선제적으로 주문했다고 합니다. 관계 부처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뜻을 모은 만큼 은행권 가계대출 점검을 시작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데요. 자, 최근 부동산 시장 추이 또 현장 상황 살펴보고 주간 집값 동향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7분입니다.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 스틸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당초 인수 반대 입장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밀고 당기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양보를 내줬다고는 하지만 이번 인수로 일본제철은 트럼프 행정부의 50% 철강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또 단숨에 글로벌 톱3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 철강업계는 불황이다. 또 50% 관세까지 부과되면서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폐쇄의 절차에 돌입하는 등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자, 현재 한국의 철강업계가 처한 현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의 제1 제강공장하고 제1 선제공장이요? 를 잇따라 폐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다 또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지금 무기한 휴업에 돌입하면서 정말 국내 철강업계가 전혀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이제 글로벌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네. 잠깐의 이제 호황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매출이 이제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원료비가 좀 인상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부담이 되고 이제 비용 인상 요인들이 상당히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철강사의 한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률이 한 2% 미만에 못 미칠 정도로 네. 그런 식으로 좀 수익성이 상당히 좀 급격히 하락한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말부터 이제 주요 사업장에서 노후 설비 폐쇄 결정, 뭐 공장 가동 중단 결정, 네. 또 인력 재배치와 같은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지금 연달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이제 수급 지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철강 특히 생산 같은 경우에는 철강은 그렇게 큰 변동이 이제 없었던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내수 부진이 워낙 좀 심각하다 보니까 네. 지난해에도 생산이 한 5% 정도 빠졌고 올해도 한 또 상당히 좀 빠질 것 같이 예상이 돼요. 2년 연속 이제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네. 규모 자체도 지난 뭐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정도까지 좀 상당히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 좀 위기가 이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고도 좀 많이 쌓이고 있는 네, 그런 네. 실정이잖아요. 네, 재고 쌓이고 가동률도 많이 낮아지고 네, 그럼 지금 당연히 그러고 가격도 떨어지는 건가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네. 공급은 또 줄일 수가 없고 또 수입도 많이 증가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가격도 안 좋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강 업체 그 순위별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은요. 뭐 생산 규모로 봤을 때는 네. 당연히 이제 포스코와 네. 현대제철이 뭐 가장 그 대표적인 철강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아래로는 뭐 동국제강, KG스틸 네, 등의 이제 중견 철강 업체들이 이제 존재하고 네. 그 외에는 이제 주요 제품에 특화된 네. 이제 하공정 전문 업체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예. 네.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상대적으로 좀 변화가 덜한 산업이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가 어디에 애초에 있었다고 보세요? 뭐 관세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거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 이제 사이클을 이제 많이 타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위기는 좀 사실 뭐 주기적으로 좀 찾아오기는 이제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철강의 수요는 경기 민감형이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부진하면 철강 수요는 좀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좀 신축적으로 조절이 돼야 되는데 철강이 특히 이제 고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가동 중단했다가 다시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고로라는 게 들거든요. 집어넣고 막 네, 용광로 뜨겁게- 같은 경우요.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급 불일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뭐 철강 산업의 위기라는 것들이 좀 자주 이제 불거지곤 하는데 네. 특히나 이번에는 그 특히 건설 경기 부진이 좀 심각하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는 수출을 많이 확대를 해요. 네. 근데 이제는 또 수출을 지금 증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 글로벌적으로도 수요가 부진을 하고 네. 그 각 국가에서는 또 이제 수입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증가 여력도 굉장히 제한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중국도 또 상당히 수출이 내수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또 우리나라로 이제 밀어내기 수출을 하죠. 중국의 저가 예, 밀어내기 수출을 저가로 하다 들어오는 보니까 거예요. 네. 우리도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싼 철강제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철강 관세를 이제 50%로 예. 대폭 인상하니 예. 앞으로 훨씬 더 어려워지겠구나라고 생각이 회복 가능성이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네. 우려가 이제 깊은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대미 할 수가 수출은 있겠죠. 사실상 막힌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비상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25%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네. 50% 되고 나서 네. 좀 점점 좀 이렇게 좀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네로라는 철강 업체마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하위 업체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거나 이미 문을 닫은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아직까지 이렇게 뭐 문을 닫은 업체가 이제 많은 상황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하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보다 이제 건설용 제품을 많이 이제 생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 부진하고 보다도 연관성이 이제 깊다 보니까 가동률이 이제 더 낮고 또 전력 요금도 전기로 그러니까 고철을 녹여서 전기를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네. 전기요금 상승에도 또 취약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로 철근 가동 중단 사례도 지금 최근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관 이제 파이프만 전업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네. 이런 업체들은 이제 미국 수출이 절대적으로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요. 네. 근데 또 일부 또
어떤 품목에 특화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는 또 수요가 견조한 쪽도 있고 네. 또 대미 수출이 별로 없는 데에서는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오히려 좀 더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좀 네. 다양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엔 이번 위기는 과거에는 사실 위기가 왔을 때 상위 업체는 그래도 좀 선방하는 반면에 이제 하위 업체들이 문제가 이제 경영난이 이제 많이 발생했는데 네. 이번에는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모두 공통적으로 좀 상황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아까 같습니다. 건설용은 뭐 H형광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근, H형광. 예.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관세 문제라는 게 힘든 건 다른 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 네네. 국가별로 조금 좀 명암이 엇갈리는 게요.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다들 뉴스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그 미국의 철강 기업인 US 스틸 인수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네네. 1년 반 동안 아주 노력한 끝에 성공을 했다고 지금 이제 공식 발표가 됐는데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이미 2023년 12월에 네. 이제 일본 제철이 약 21조 원 규모로 해서 US 스틸의 인수 계획을 이제 발표했는데 네. 근데 미국 내 이제 내부 반발이 상당히 있었어요. 뭐 경제 안보라든지 또 US 스틸은 미국 철강 산업의 상징성이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노조의 반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바이든 정부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트럼프 2기 초기에서도 이제 반대에 이제 직면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추가 투자 금액을 대폭 이제 확대하겠다. 그리고 안전장치를 이제 마련하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미국 정부를 계속 설득한 끝에 네. 이제 1년 6개월 만에 100% 지분 인수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 지분을 갖게 됐으니까 네. 이제 US 스틸이 일본 회사인 거잖아요. 네, 상장을 근데 상장을 이름은 폐지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상장 폐지된 거고요. 네. 그러면 US 스틸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나요? 그런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소유는 일본 회사. 소유는 일본이 하고 그래서 이게 잘하면은 이제 앞으로 세계 2위의 철강 회사가 탄생하게 된다고 하는데 세계 네. 철강 업계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지금 네. 그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나진 않지만 네. 과거에는 이제 아르셀로미탈이라고 해서 룩셈부르크. 예, 네. 그 유럽의 주요 철강사들하고 미국 철강사들 다 합병을 해서 네, 네. 그 공룡 철강사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그다음에 중국의 바오? 일본 제철 네. 그리고 한국 포스코 이런 업체들이 이제 큰 업체들이었고 네. 중국의 뭐 바오산이라든지 네. 뭐 하북강철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또 인수합병을 엄청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바오가 글로벌 1위 철강사로 이제 등극을 했고 그 네. 이후에 다른 모든 중국 업체들이 커져서 10위권 내에 중국 업체들이 한 7, 8개 정도의 이제 포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본 제철이 지금 인수를 통해서 네. 뭐 2위, 3위 그 정도까지 다시 규모를 이제 확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완강히 반대했던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선회를 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계기가 US 스틸의 황금주라고 하더라고요.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네. 위해서 황금주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제철은 이제 이번에 US 스틸 인수가 네.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이 이제 전혀 없다라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국가 안전 보장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고요. NAS인가? 예. 이 협정에 따라서 이제 황금주 1주밖에 안 되지만 황금주라는 그 상징적인 주식을 네. 무상으로 이제 미국 정부에 제공을 했고 네. 이제 미국 정부는 이 황금주를 가지고 네. 일본 제철의 주요 결정 뭐 본사 이전이라든지 앞으로 투자 이제 뭐 발표했던 투자 축소 연기 뭐 이런 거 같은 다음 미국 내 생산 시설과 고용의 해외 이전 네. 같은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한 주만으로도 그런 모든 권리를 네, 맞습니다. 가질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황금주죠. 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돌렸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인수에 성공한 거기다 뭐 거다. 추가적으로 뭐 네. 투자 금액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뭐 그런데요. 이제 철강이라는 게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서 자동차부터 모든 산업의 그 공급망의 기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의 쌀로 불리기까지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가 가져다주는 통상적인 효과는 무엇일지 실제로 어느 정도 이익이 될지 이제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네. 분석하세요?
원래 일본 제철 죄송합니다. 일본 제철이 뭐 과거에는 굉장히 그 뭐 글로벌적으로 대표적인 선진 철강 업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경쟁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네, 받고 네.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을 좀 과감하게 좀 추진을 해 왔었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자국 내에 이제 저수익 자산들을 좀 정리를 하고 해외 생산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 내 향후엔 제조업 부흥에 따라서 철강의 이제 신수요 확대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그 시장 보호 조치가 좀 높다 보니까 네. 수익성이 좀 높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수익성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항상 그 미국 진출을 좀 모색을 해 왔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이러한 이번 인수를 통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 US 스틸이 가지고 있는 그 설비를 좀 현대화를 시킬 것 같아요. 네. 일본 제철에 뭐 투자 여력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그 설비 현대화를 통해서 미국 내의 생산 역량이 높아지면은 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는 관세 회피 혜택을 이제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장기적으로 나아가서 지금 뭐 US 스틸에서 네. 그 미네소타에 있는 고품질의 철광석, 네. 그다음에 철광석을 가지고 또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미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직접 환원철 같은 것들은 이제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 내 전기로를 가지고 붙여서 향후에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 그 주요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로 기반의 고품질 철강 제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사업하기가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관세 회피,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경쟁력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황금주도 보여집니다. 내주면서 상당한 규모의 양보를 내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몇 년 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번에 이제 US 스틸 인수를 성공시킨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 네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이렇게 가는데 좀 우리가 정말 마음이 좀 더 다급해집니다. 아까 우리 철강 산업 현황 네. 짚어보면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네. 일단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도 미국에 이제 현지에 그 제철소 세워서 뭐 현지화 전략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가동될 수 있는 게 2029년? 네, 맞습니다. 이나 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US 스틸 인수하는 것과는 속도전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투자 계획은 아까 이제 일본 제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전기로 기반 사업 환경이 워낙에 이제 좋다 보니까 네. 우리도 이제 미국 내 이제 미래 유망 수요를 이제 내다보고 네. 이렇게 투자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성격이 이제 높아서 네. 근데 뭐 당장의 이제 관세 대응 측면에서는 좀 이제 불리할 수는 있겠으나 네. 또 뭐 우리도 계속 머리를 맞대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또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좀 계속 이제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말씀대로 이제 관세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현지화가 좀 늦을 수밖에 이제 없기 때문에 네.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 이제 US 스틸을 이제 잘 현대화를 시켜갖고 내년 뭐 후년부터는 이제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뭐 내년 후년에부터는 미국 내에서 그 일본 제철의 위상이 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 또 사실 2027년부터는 네. 그 USMCA라고 해서 예. 그 안에서 이제 원산지 규정이 보다 좀 까다로워져요. 네. 거기 이제 미국 이제 북미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네. 역내에서 이제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네. 그 자동차에 사용된 철강도 네. 북미에서 생산된 철강을 네, 대부분 네.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 수출을 좀 제약시키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네. 이번에 사실 일본 제철의 그 인수가 좀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대응 측면에서도 또 일본 제철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또 이제 네. 예,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현지화 전략을 취해서 실제로 우리가 가동을 할 수 있는 건 좀 시간이 남아 있고 당장 급한 거는 이제 50%로 올라간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네네. 좀 어떻게 좀 새 정부가 네네. 잘 조정할 수 있을까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네네. 어떻게 좀 통상 협상이 잘 돼야 되겠죠. 뭐 잘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일본하고 뭐 영국 등 이제 주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이제
전략을 가지고 네. 미국 정부를 이제 설득해서 이제 고율 관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미국 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멕시코 같은 경우에 네. 그 USMCA 관계를 이용해서 관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좀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이제 큰 타격이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이번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네. 근데 우리도 이제 사실 한미 협력 관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지난번 트럼프 일기에서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은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상당히 급격하게 좀 수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라도 좀 쿼터를 받아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생각됩니다. 아까 철강업체들 그 이제 전기료 문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포항시에서 최근 철강산업특별지원법 제정 요청을 했고 네네. 이제 전기료 인하라든가 국산 철강 사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정부의 지원이 잘 있어야 되겠죠. 네,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포항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원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철강 산업 위기가 뭐 지난해 과거의 위기 시기가 뭐 2015년, 16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때보다도 더 이제 좀 심각한 것 같고. 또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네. 경제 안보가 굉장히 지금 강조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철강 산업의 이제 중요성이 계속 지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산업의 붕괴는 이제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당연히 전기료 인하 그다음에 국산 철강 사용 확대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정책 수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뭐 전기료 인하는 철강뿐만 아니라 다. 여러 산업에서 상당히 좀 요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철강 국산 거를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또 수단도 마땅치 않거든요. 이제 예.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철강 산업 위기가 조금씩 다른 쪽으로까지 다른 제조업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철강 산업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어서 뭔가 좀 타개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특히 뭐 지역에서 이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철강이 이제 기초 소재 산업이다 보니까 자동차 등의 다른 산업에서의 생산 부진이 먼저 철강의 생산 부진에 철강 산업의 업황 부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철강 산업이 결국 어려워지다 보면은 이를 사용하는 전 제품의 이제 공급망에 이제 부정적 영향이 이제 발생하는 네. 그런 이제 경로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당진, 포항, 광양 같이 이제 그 철강의 이제 그런 철강 집적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당진, 포항, 광양 같은 데서는 그 지역 내 전체 그 제조업 종사자 중에서 거의 한 절반 40% 절반 가까이가 이제 철강 산업 종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철강 의존적인 지역이어서 이런 데서 이제 설비 가동 중단, 폐쇄, 이전 등은 특히 이제 지역에 이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민감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철강 산업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지원책이 필요할지 또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철강 산업 뭐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뭐 지금 약간 저가 수입제라든지 좀 불공정하게 들어오는 그런 수입제에 대한 뭐 방어와 같은 시장 보호 조치도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결국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철강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질 개선 그런 구조로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결국 중장기적으로 가장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전략, 우리가 이제 마련할 수 있는 전략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철강 산업의 위기가 이제 수요 부진에 따라서 찾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여기에 뭐 앞으로 지금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국내 수요 부진 문제가 이제 쉽게 회복되기 이제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또 수출 여력도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우리 철강 산업에서도 이제 뭐 규모가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문제보다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고부가치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네. 여기에는 이제 그린 철강 쪽으로 이제 경쟁력 강화시키는 것, 네. 그다음에 에너지, 방산, 뭐 조선 등에서 이제 새로운 유망 수요가 이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이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 산업전환연구실의 이재윤 실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증시가 올랐어요. 상승세로 마감되는데 3천에서 조금 못 미치게 네.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결국 상승세로 마감을 해서 이걸 다시 한번 3,000포인트를 향해서 그래도 네. 시동을 건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는 장 초반에 이제 강세로 시작을 했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지수가 바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근데 이제 장 막판에 개인들이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졌어요. 네. 그러면서 결국 빨간불을 켰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19% 5.55포인트가 올라서 2977.74에 코스닥은 0.36% 2.78포인트가 올라서 782.5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이란의 군사작전을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밤사이에 나왔거든요. 근데 투자 심리는 사실 경계감이 상당히 컸고 또 미국 연준도 결국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고 더욱더 금리 인하에 신중한 이런 스탠스를 보이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그 투자 심리가 강한 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좀 팔자 우위를 나타냈지만 역시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상승에 좀 배팅을 하면서 매수세를 좀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렇게 상승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2,980선에 코스피가 가까이 다가서면서 어쨌든 3,000포인트 달성에는 여전히 기대감을 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 신용 잔고가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렇죠. 예.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신용 공여 잔고를 보면요. 네. 이제는 17일 기준으로 19조 3,8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코스피가 11조 3,720억 원, 3년 만에 최대치 기록한 것이고요. 네. 신용잔고라는 거는 이제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아직 상환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전히 투자돼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신용잔고가 이제 늘수록 빚을 내서 투자할 만큼 증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다. 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강세장에서 전형적으로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주식 대기자금이라고 이제 분류되는 예탁금. 네, 예탁금도 예. 지금 65조 원 넘어서서요. 2021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뭐 전반적으로 새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보면 과열 단계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가 봐요. 이게 상승률이 뭐 6년 네. 9개월 만에 최고치라고요. 6년 9개월. 네. 이제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이제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조금 전에 나왔고요.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으로 보면 전주 대비 0.36% 상승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6년 9개월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에 최대폭의 상승이에요.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데 그리고 또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20주째 오르고 있고 주목할 거는 지금 오름세가 계속 가팔라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네. 점.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상승률이 이제 5월 첫째 주를 보면 0.08% 계속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달 들어와서 첫째 주에는 0.19%, 지난 주에는 0.26%, 네. 그리고 이제 더 커져서 이제 0.35%까지 상승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감, 또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있고요. 네. 서울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이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부족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매수 심리를 네. 자극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다음 달 그 3단계 스트레스 제스처 시행을 앞두고 매수를 네. 좀 서두르려는 그런 수요도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상황은 잠시 후에 이어지는 부동산 동향 코너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정부가 2030년 에너지 고속도로를 개통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내놨다고요? 네, 이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꾸려져서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업무 보고에서 이런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2030년경까지 제2의 경부고속도로의 비유가 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개통하겠다. 여기 네.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경제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였는데요. 이 에너지 고속도로란 거는 쉽게 말해서 전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이 높은 곳이 호남권이지 않습니까? 호남권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으로 네. 연결을 하는 네. 초고압 직류송전망을 이야기를 네. 하는 거고요. 뭐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전력 개통, 그러니까 송전망 인프라가 좀 부족해가지고 수요가 많은 곳에 제때 전력이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안고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제 인공지능 등장으로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를 한 부분 일단은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이게 지금은 서해안이지만 나중에는 남해안, 동해안으로 이제 더 이거를 확대를 해서 네. 전 국토적으로 보면 U자 형태의 전력망의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한 바가 있고 결국 이제 그 첫 삽을 떠서 2030년경에 첫 개통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확대한다 이런 계획도 나왔던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재생에너지가 이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땅 위에다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신규로 그 인프라를 확대할 게 이제 마땅치가 않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네. 해상 풍력을 늘리는 안을 제시를 했고요. 네. 2030년까지 우선 약 1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네. 제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또 이제 아리백이라는 네. 이제 탄소 중립 의무 규제 사항으로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아리백도 연결이 되는데 네. 이 아리백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리백이라는 게 100%그 재생에너지. 네,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거를 2050년까지 하겠다라는 이제 기업들이 참여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 같은 건데 네.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참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기업들 위주로 SK나 삼성을 비롯해서 네. 아리백에 다 회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는 준수하지 않으면 네. 수출하기가 점차 어려워집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배달 수수료 문제로 입점 업체들과 갈등 겪어온 배달의 민족이 소액 주문에 대해서는 일단 뭐 중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죠. 우한형제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요. 입점 업주 단체들과 사회적 대화에 나섰고요. 이 같은 상생 방안 중간 합의를 했다고 이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중간 합의안을 보면은 금액이 일단 10,000원 이하인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 이용료를 전액 면제를 해주겠다. 네. 그리고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차등적으로 중개 이용료를 업주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안 등이 담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소액 결제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 면제라든지 차등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이런 소액 주문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기존의 구조로는 이런 소액 주문 금액이 많아질수록 그 업주들의 부담이 좀 커졌어요. 네.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를 하나 주문했다면 이용료와 배달료를 다 포함하면 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이 10,000원에 한 4,000원까지 40%까지 이제 부담에서 너무 크다라는 네. 지적들이 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상생안으로서 담기게 됐고요. 앞으로 그 배민 측은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이제 업주 지원금을 높여주겠다라는 안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하는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본사가 발급하지만 실제 업주들이 이걸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배민증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이번 네. 상생 방안에 포함이 됐고요. 지금 배달 시장 1위가 배민 이 배달의 민족이지만 2위인 쿠팡 이츠도 네. 배민과는 별도로 이런 업주들과 사회적 대화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그 주간 통계 잠깐 살펴봤거든요. 네.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급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 중심인 거죠? 서울 중심입니다. 근데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고요. 이게 단기간에 뭐 우리 자동차로 따지면 뭐 제로백 몇 초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단기간 급등을 하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동구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뭐 서울 전체로 0.36%, 네. 지난주가 0.26%였고요. 강북에서도 14개 구가 있는데 0.24%, 이 자체도 높습니다. 평균 0.24도 높은데 성동구는 0.76%, 강남이나 어느 지역보다 가장 높게 나온 게 성동구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0.76 그러면 약간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이게 주간 변동률이니까 한국 네. 부동산은 52주, 1년이 52주니까 52를 곱하면 40%. 그러니까 집값이 1년에 40% 올라가는 속도로 지금 이번 한 주는 가파르게 올라갔다. 근데 이 기세로 52주를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속도가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자동차로 따지면 시속 한 180km로 지금 단기간에 달리고 있다는 거고요. 네. 현장에 가보게 되면 이것도 평균이고 현장에 가보면 그 자리에서 뭐 1억 2억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또 네.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또 더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인천은 0%에서 0.01% 소폭 상승을 했고요. 네. 경기도는 0.02에서 0.03%, 네. 지방은 마이너스 0.03이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울이 뭐 상당히 문제고요. 경기도에서는 뭐 과천시가 0.48%, 분당이 0.6%니까 일부 지역들이 과열이다. 현재는 일부 지역인데 이게 이제 어디로 번질지는 관건이고요. 제가 서울시에서 이제 우리가 약세 지역이라고 하는 노원구를 네, 살짝 네. 보고 왔는데 네. 노원구가 지난주에 0.07이었는데 이번 주는 0.1%를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노원구도 슬쩍슬쩍 조금씩 상승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오른다고 보세요? 너무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가 불안하실까요? 일단 많이 물어보게 되면 뭐가 불안하냐라고 한다면 네.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다라는 불안감. 우리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나 어떡해. 뭐 딱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나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까지 잘 사셨던 분들 네. 자금력도 있고 몇 년 전에 집을 팔았습니다만 전세로도 잘 살고 현금도 가지고 있고 월 수입도 괜찮고 연금도 나오고 아무런 문제 없는 분들도 불안하다고 하니까 지금 뭐가 잘못해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불안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모든 일들이 네. 한 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막 누적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올해 발생한 히스토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2월에 스트레스 DSR이죠. 토지거래가 구역을 이제 풀면서 네. 강남 집값이 먼저 올라간 게 이제 일단 발단이 된 것 같고요. 3월에 좀 많이 올랐고 네. 5월에 기준금리 내리고 네.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에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미리 당겨서 한도 줄어들기 전에 사야 되냐라는 네, 네. 생각이 들면서 또 대통령께서 세금 규제 안 하고 공급으로 풀겠다고 하니까 세금 규제를 안 할 수도 있구나. 종부세를 안 올리겠네라는 또 생각도 들고 이게 모든 게 결합이 되면서 강남 집값 올라가니까 마용성 집값이 올라가고 주변 지역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도 살펴보게 되면 입주 물량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부동산 알리리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6,738가구입니다. 네. 올해는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내년에는 28,614가구로 많이 줄어드는데 여기서 이제 허점이 뭐냐면 이 물량은 청년주택 같은
공공 분양 주택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은 뭐 청년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가 대상이니까 그런 물량들을 다 빼면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는 더 많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고요. 네. 착공 실적을 좀 살펴봤거든요. 착공 실적을 살펴보니까 2022년이 4만 5천 가구 정도 아파트 서울 아파트 착공이 됐는데 네. 2023년부터 줄었습니다. 반토막 정도 나서 2만 2천 가구 정도가 나오는데 2023년이 착공 물량이 줄면 2026년이 입주 물량이 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올해도 입주 물량이 많아야 한 15,000호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게 2028년, 2029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한 마음. 장기 침체 뭐 모든 게 다 맞물려서 안전자산 선호 사상 최근에도 되는 게 없거든요. 상가도 어렵고 꼬마 빌딩도 어렵고 다 어려우니까 아파트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네. 그 보유세 같은 경우도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걸 조정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공시 가격도 따라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가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과세 표준 정할 때 공시 가격에 곱하는 거니까 네네. 결국 세부담은 분명히 늘어날 거로 봐요. 늘어납니다. 세율을 네. 조정을 안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장에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는 그렇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뭐 계산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불안하니까 그냥 한 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현금을 가지고 있고 무주택자인 분들은 그냥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냥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있었는데 전세 끼고라도 하나 사야겠다. 1주택 가지고 있는 분은 돈을 보태서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야겠다. 여러 가지 수요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근데 이제 혼돈스러운 현금을 갖고 상황이고요. 살 수 있거나 아니 안 사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논외로 하고 네. 현금이 없고 지금 도저히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까지 오르면 어떡하나라는 그 걱정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전월세 가격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죠.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네. 여유가 있는 분들 살 수 네. 있는 분들이 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또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이거나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하죠. 약간 희망이라고 할까요? 네. 과거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월급을 어느 정도 모으고 내가 열심히 약좀 대출을 일하면 일으키면 언제든지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희망과 생각이 있다면 사실 불안하지 않거든요. 네. 돈이 없어도 나중에 모아서 사면 되는데 네. 지금 그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희망이 없어지니까 열심히 모을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때 아니 사회적인 못 산다는 문제죠. 생각은 막 오를 땐 항상 그렇게 생각하다가 사실 떨어질 때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 하락폭이 훨씬 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과거에 다들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막 가격이 오를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같이 이렇게 뛰어드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2012년도에 네.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네. 서울이 재건축이 개포주공이 그 당시 개포주공 1단지 지금 그 포스트웨어 아이파크 아파트인데 네. 그 아파트가 네. 11억 12억 하다가 5억 7천까지도 떨어지고 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기다렸던 분들이 네. 2022년에도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질 거야라고 기다렸는데 네. 그게 1년, 2년, 3년 지났는데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니까 네. 또 불안감이 이제 확산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야 뭐 내 집 네. 마련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내가 당장 필요 없고 잘 살고 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불안하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을 살 필요는 없겠다. 저도 옛날에 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기회도 생기고 네. 더 좋은 기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요. 내가 필요한지 내가 자금이 되는지 나의 기준을 먼저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똘똘한 한 채가 돼가는 과정에서 네. 다주택자들이 많이 없어지면 이제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하나씩 처분을 한 물량이 나오는데 네.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면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실거주 걸 팔고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네. 결국 시장에 물량이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네.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이 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공급 부족도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입주 물량이 부족한 부분
부분이 있고 네. 시장에 매물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네. 신호가 될 수도 있는데 입주 물량은 어차피 빨리 안 나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정부도 네. 알고 있죠. 그러면 네.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똘똘한 한채 현상이 발생하니까 팔고 갈아탈 데가 없는 분들은 또 팔지도 않고요. 네. 또 양도세 부담도 있고 네. 사실 매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은 보유세를 저는 좀 올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한 것처럼 공시가격 집값이 올라가니까 공시가격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요. 현재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60%입니다. 네. 원래 80%였는데 네, 문재인 정부 낮춘 거- 시절에 네. 95%까지 올라갔다가 네. 60%로 내렸는데 네. 60%가 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네. 80%로 다시 공시 가격이 오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좀 80% 오르면 까지만 도시세 부담이 올려도 커지는 거잖아요. 커지고요. 네. 대신에 이제 양도세 부담을 좀 내려줄 출구를 필요는 있겠다. 만들어주라. 문재인 정부 때는 네. 양도세도 중과세를 했고 양도세 중과세는 지금 또 살아 있습니다. 네. 내년 2026년 5월 9일 이후가 되면 네. 규제 지역 강남 3구 용산구는 2주택 이상은 20%포인트, 네.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세가 되는데 네. 이 중과세가 되면 매물이 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다 한번 나오는 매물이 신고가에 거래가 되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도 그 다음이 또 신고가를 찍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좀 큰 틀에서 좀 양도세는 내려주고 좀 정책을 종부세는 올릴 접근해야 필요가 되지 있을 것 않을까 같고요. 이런 생각도 최근에 드는데 매물이 잘 안 나오는 게 네. 결국 매물 나오는 게 상속 때문에 상속세 내려고 나오는 매물이거나 갈아타기 매물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금융당국에서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죠. 금융당국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부행장들 불러서 시중은행장들 야 집값 너무 올라가잖아. 관리 좀 해라고 네. 해서 지금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가계부채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네. 주택담보대출이 2주일 만에 1조 5천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40년 만기 상품은 당연히 막혔고요. 또 시장에서 또 불안하다고 합니다. 40년 막히면 30년이라도 빨리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데 하나가 불안하니까 2개, 3개가 불안한데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면 결국에는 대출 문턱 15억 이상 대출 문턱이 계속 좁아지면 당장의 급등은 막을 수 있지만 혹시 그 부의 사달이 올라가는 게 끊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끊기죠. 이전에도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작용은 당연히 있는데 지금은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단기 효과가 있는 대출 규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규제 지역 지정이나 서울시도 토지거래가구역 확대 지정 성동구 마포구 네.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통계를 보니까 와. 조만간에 토지거래가구역 성동구 마포구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상가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상가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은 좋지 않은가 봐요. 주택시장과 달리.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참 과열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서울 아파트 시장만 과열이고요. 지방 아파트 시장은 매우 어렵고요. 서울 상가도 어렵습니다. 네. 공실률이라고 하죠. 상가가 비어서 임차인이 없다는 거죠. 월세가 안 들어오는 게 이제 공실인데 공실률이 모두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본다면 이게 상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서울이 8.93%인데 지난해 4분기보다 0.08% 늘었고요. 소규모 상가는 더 0.5%포인트나 더 공실률이 올라갔습니다. 임차인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고요. 강남의 대표 상권인 가로수길 있잖아요. 네, 네. 가로수길 공실률이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41.6%. 아, 그래요. 그 열 최근에 안 곳 중. 가봐가지고요. 저도 최근에 가봤거든요. 네. 2주 전에 갔는데 거의 뭐 한 세 집 중에 2곳이 공실 1층 상가. 그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네. 심각합니다. 41.6%고 현장에서는 50%라고 얘기하는 곳들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에는 또 여러 가지가 맞물립니다. 높은 임대료가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가로수길은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 네. 스토어가 가격을 좀 20년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서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네. 주변 집값 그 상가 임대료가 다 올랐고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에 색깔 있는 임차인들이 나가고 젠트리피케이션처럼. 올리브영이나 뭐 스타벅스나 이런 네. 프랜차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예. 상권이 굳이 가로수길까지 가서 스타벅스를 마실 필요는 없으니까 더 악순환이 되고 구조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문제 내수 경기 침체에 또 트렌드가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숙제가 참 많아요. 네. 단기 급등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잡는 거 그거
거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 네. 큰 문제가 사실은 더 많죠. 네, 네. 그래서 뭐 지방 미분양 문제도 네. 해결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 건 네. 지방의 경쟁력. 그러니까 네. 지방의 일자리와 지방의 또 뭐 좋은 대학교들 네. 굳이 서울로 오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서울 수요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지방도 살려야 되고요. 네. 건설 경기도 뭐 최악입니다. 건설 경기 종합 건설 업계들이 5월까지 폐업한 업체가 276곳. 그래요. 시라고 네. 하니까 네.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는 거고 그럼 건설업계도 좀 그래도 살려야 되겠고 추경 내용을 보게 되면 네. 뭐 지방 미분양 뭐 환매 조건부로 좀 뭐 매입을 그게 지금 하겠다. 나왔던가요? 네, 그 네. 내용이 나왔는데 네. 사실은 뭐 3천억 가지고 10,000호 정도로 산다는데 3천억으로 10,000호 미분양을 환매 조건부로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거 사는 시간에 미분양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주고 네. 서울 사실 분들이 지방 미분양 살 수 있도록 네. 세제 감면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